고개를 들어 나무를 올려다본다. 열매는 보이지 않고 무성한 이파리만이 검게 보일 뿐이다.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도 모두 제각각이어서 저렇게 가리고 덮어놓지 않으면 세상은 검은 비명으로 가득 차버리겠지. 바닥에 떨어져 터져버리기 전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시고 떫은 덩어리를 속에 품고 있는 것이겠지. 한 사람의 번뇌와 고통은 몸속 어딘가에 너무도 교묘히 감추고 있어서 꺼내서 보여줄 수도 누가 대신 어루만져 줄 수도 없다는 걸 알았던 거지. 앞에서 같이 숟가락을 들어주는 것, 그걸 해줄 수 있을 뿐이었지. 남은 반찬을 냉장고에 챙겨놓고 식탁을 정리하는 동안 현규는 빈 그릇을 씻었다. 이런 사소한 풍경이 우리의 일상을 채울 줄 알았다. 안녕하세요. 영자 오디오북 영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정미경 작가님의 단편 타인의 삶입니다. 일상의 수많은 순간의 선택이 모여 인생이 되고, 그래서 삶은 선택의 집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순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린 알 수 없지요. 때문에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는 건 커다란 축복이라고 합니다. 전혀 알 수 없는 곳에 숨어있던 삶의 그림자가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변화시키기도 하니까요. 현규는 내놓고 자랑하고 싶을 만큼 잘난 아들이자 모두가 동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능한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모든 걸 뒤로하고 비구가 되겠다며 절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연인도 가족도 알 수 없었던 현규의 삶의 이면,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타인의 삶, 정미경. 행복해? 비난 또는 원망의 느낌이 실리지 않도록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내 목소리는 음성 변조기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음처럼 들린다. 그런 것 같아.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 저 고요한 눈빛이라니. 가까스로 억누르고 있던 심장의 경랑이 손발의 끝마디까지 한순간에 번져나간다. 행복한 사람에게 건네는 모든 말은 초라할 뿐이지. 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카페 앞의 가로수는 어느새 꽃은 다지고 연초록 이파리가 무성하다. 바닥에 떨어져 행인들의 구두에 으깨진 버찌 자국이 여기저기 검붉게 흩어져 있다. 한 해가 지나면 저 가지들은 다시 꽃으로 뒤덮이겠지만 이 사람이 내게 꽃을 보러 나가자 아이처럼 조르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벚꽃을 보러 나가자고 그토록 조를 때 싫다고 고개를 저었던 그날 밤이 아니었다면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까.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야 만다는 운명론이 아니면 견딜 수 없었던 이 며칠. 살기 위해 무언가를 삼켜야 하듯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던 순간이 있었다. 그러나 머리를 깎고 내 앞에 나타난 현규의 얼굴을 보고서도 끝내 평정심을 가장할 수는 없었다. 잿빛 비니 아래로 드러난 머리카락이 있던 자리, 목덜미보다 흰 두피 때문일까? 검기보다는 푸릇한 그 색조에 마음이 쓱 베어진다. 더 기가 막힌 건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여자를 쳐다보는 듯한 저 눈빛이다. 초록 이파리들을 당장 쥐어뜯어버리고 분홍 손뭉치 같고 구름덩이 같은 벚꽃송이를 가지에 얹어 놓을 수 있을지언정 저 눈빛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 꿈속이듯 난 무력해진다.
태막 안에서 이제 막 태어날 준비를 마친 태아처럼 그의 눈에는 기억의 흔적이 없다. 돌이킬 수 없을 때의 후회는 후회가 아니다. 다만 기억의 우물 속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내동댕이치는 짓이다. 무심하고 어리석었던 시간들은 아주 잘게 쪼개져 연속 사진처럼 선명하게 재생된다. 그리고는 여기쯤이냐고 아니면 어디서 붙어였냐고. 다만 길이 나누어지기 시작한 그 지점을 손가락질 해보라고 다그치고 또 다그치는 것이다. 지난해 4월이었다. 한낮이면 실내보다 바깥이 더 포근한 날들이 시작되는 무렵이었다. 현규가 아파트로 왔을 땐 바깥과 실내의 온도가 비슷해질 때쯤이었을까. 식탁에 앉아 그리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사과를 깎고 있다. 막 방에 들어가 반소매의 옷 위에 긴 셔츠를 하나 덧입던 참이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진한 푸른색 줄무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냥 아랫단을 서로 묶으며 현관문을 열러 나왔다. 초인종이 두 번째 울렸다. 집이 너무 넓어 달려 나오기 힘들었지? 신발만 벗으면 바로 왼쪽으로 싱크대가 보이는 좁은 실내를 둘러보며 현규는 장난스럽게 내 볼을 꼬집었다. 체온과 똑같은 온도의 물속에 들어앉아 눈을 감은 순간처럼 온몸의 세포들이 고물고물 풀어졌다. 대학병원 근처의 만두가게 이름이 새겨진 종이가방과 딸기 바구니를 내 눈앞에 들어올려 흔들며 현규는 선체로 말했다. 아, 행복한 냄새. 아직 따뜻할 거야. 어서 먹고 꽃 구경 가자. 무슨 꽃? 반벚꽃. 어리거나 늙었거나 어느 쪽이야? 오면서 못 봤어? 여의도 전체가 주차장이던데. 그리고 딸기는 뭐하러 사왔어? 미정이도 없고 누가 먹는다고. 나가자. 꽃도 보고 포장마차에서 소주도 한잔하고, 응? 꽃이야 좋지. 사람들에 치여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게 싫어서 그러지. 자기 보고 싶다던 영화도 빌려놨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시작하게 해놨거든. 제발. 나도 플리즈. 난 장난스럽게 플리즈. 길게 외치고는 만두를 꺼내 접시에 담고 간장 봉지도 잘라 양념 접시에 부었다. 정말이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고 싶지가 않았다. 지치지도 않았다. 변명의 여지는 없었다. 부장이 걸고 넘어지는 것처럼 N 교수가 모교의 선배여서는 아니었다. 다만 그녀는 자신의 말을 믿게 만들 만큼 유능했고 난 그녀의 말을 의심하지 못했을 뿐이다. 의심 없는 믿음이란 신문쟁이의 자질로서는 최악이었다. 현규에게 난 왜 장장 일주일에 걸쳐 진행된 그 전쟁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걸 감출 사이는 아니었다. 어쩌면 그저 피로해서였을 것이다. N 교수와 알게 된 과정, 내게 늘 감동을 주었던 그녀의 살가움, 그녀가 입시와 관련한 부정에 연루되었다는 소스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시작된 나의 순진한 신뢰, 그녀와 주고받았던 전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돌이키며 얘기하는 게 말할 수 없이 피로해서였을 것이다. 내가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건 부장의 모욕에 가까운 질책보다는 인턴 기자도 하지 않을 실수를 저지른 내 어리석음이었다. 전통 무용 페스티벌 준비를 위해 일본에 출국해 있는 그녀와 마지막 통화를 하던 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지만 거침없이 당당했다. 얼마나 클리어하게 진행되었는지. 절차를 아는 사람이면 그런 소리 못해. 다 해명이 되었는데.
왜 내가 국내에 있을 땐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나와 있으니까 이리 때처럼 달려들어 물어뜯는지 누가 퍼뜨린 소문인지 다 알아. 언론이고 뭐고 돌아가면 그냥 있진 않을 거야. 난 그녀를 위로했다. 그러게요. 그러다가 아님 말고 해버리니. 하여튼 공연 준비 잘 마치고 들어오세요. 데스크에 만약 기사화했다가 사실무근이면 소송이 아니냐고. 내가 보증하겠다고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할 때도 난 그녀의 결백을 믿고 있었다. 아무 문제 없다고 내일 귀국해서 보자던 그녀는 다음 날로 휴대폰을 꺼놓았다. 어이없는 낙종이었다. 게다가 운이 없느라 한 주일 내내 이슈가 될 만한 사고 하나 터지지 않았다. 이 나라에서 입시 문제란 폭발 준비를 마친 거대한 가스통과도 같았다. 난 연쇄 폭탄 테러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심정이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나라는 억하심정까지 들었다. 연결되지 않는 그녀의 휴대폰 번호를 더 이상 누르길 포기한 채 나는 다른 지면을 뒤적거려 이리저리 짜집기를 해서 기사를 만들어내야 했다. 이 일로 징계를 받는다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부장의 끊임없는 말폭탄은 내 속을 폐허로 만들어 놓았다. 나도 오늘만은 인간이 싫었다. 말을 안 했으니 현규가 내 속을 알 리가 없다. 오늘 아니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난 꽃 이파리로 마구 맞고 싶어. 못 들은 척하며 나는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이리저리 바꿔보았다. 일기예보 배경화면도, 뉴스 오프닝도, 시트콤 배경도 온통 벚꽃이야. 봐, 훨씬 더 편하고 다양하게 볼 수 있어. 우리 아예 여기서 먹자. 현규의 등을 밀어 소파에 앉혀놓고 식탁 위에 만두와 과일을 쟁반에 담아 들고 가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귀에 대자 들뜬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미정이었다. 언니, 여기 죽음이야. 늦었네. 지금 도착했어. 언니, 바다를 따라 달리는데 해는 지는데, 바람은 부는데 꽃잎은 떨어지고, 떨어진 꽃잎이 바다 위로 떨어지는데, 미치겠지? 미정은 말을 잊지 못하고 울 듯했다. 미정의 졸업여행 코스는 내가 추천한 곳이었다. 해안도로를 따라 소실점 너머까지 서 있는 벚나무는 분홍 구름이 되어 푸르른 봄바다 위로 분홍비를 흩뿌렸었다. 사이보그도 눈물을 흘릴 만한 풍경이었다. 내가 갔던 게 2년 전이었다. 그 도로가 개통된 다음의 봄, 여행지 추천 기사를 쓰기 위해 갔던 곳이다. 나무 둥치는 굵어졌을 것이고 꽃은 더 무성할 것이다. 그 풍경을 떠올리니 내 마음도 잠시 아련해졌다. 조심하고 술 너무 마시지 마. 언니, 왜 목소리 깔고 그래? 형부 와 있어? 나 없다고. 설마 거기서 자고 가는 건 아니겠지? 밤에 전화해 볼 거다. 여우 같은 것 목소리만 듣고도 동태를 파악하다니 난 좀 당황해서 그러잖아도 나가려던 참이야. 꽃 구경이나 하려고. 둘러대고는 전화를 끊었다. 자고 가지 않겠지만 미정이 졸업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현규와 집에서 저녁 시간을 보낼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끔 집에 와 셋이서 저녁을 먹을 때면 미정이 장난스럽게 형부라고 부르며 스스럼 없이 대하긴 하지만 그런 풍경은 지나치게 가족적이어서 내가 싫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둘만 나가 근처의 호프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지곤 했다. 내가 미정이와 여행지의 풍광에 대해 수다를 떠는 동안 손가락으로 리모컨을 톡톡 두드리며
시위라도 하듯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던 형규가 소파에 기대고 있는 등을 일으켜 세웠다. 화면 속 풍경은 밤이었고 산속이었다.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살짝 이지러진 만월이 화면에 가득 찼다. 오늘은 방에서 달까지 보는구나 했는데 형규는 화면 속으로 빠져들어 내 말을 듣지 못했다. 산사에서의 비구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다. 그새 식어버린 만두를 하나 입에 넣고 옆에 앉으며 와 저길 한번 걸어봤으면 탄식하는 내게 형규는 손가락을 세워 입에 댔다. 저교한 풍경의 파장이 강렬하게 다가왔다. 하한 거를 끝낸 스님들이 여름 숲속을 어슬렁거리는 야생 동물들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먼 빛으로 찍혀 있었다.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더 가까이서 촬영할 수 없었다는 나레이터의 말이 사족처럼 들렸다.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클로즈업된 만월처럼 그들은 보이드에 손닿지 않는 존재 같았다. 해설이 잠시 멈춘 사이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한숨이 나왔다. 저런 곳에서 도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저건 진짜 도가 아니야. 물고 물어뜯고 피 흘리고 찢기는 이 아수라판에서 얻은 도가 아니라면 속세로 나오는 순간 그 길은 안개처럼 흩어져 버릴 거야. 딴지를 걸어봤지만 프로가 끝날 때까지 형규는 포크에 찍어둔 딸기도 먹지 않고 화면만 들여다보았다. 자막이 다 흐르고 광고가 나오고서야 식은 만두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나누어 먹었다. 형규는 나가자는 소리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꽃 구경을 가지 않은 게 미안해서 근처 호프집에서 생맥주라도 한잔하고 보낼까 했는데 만두를 먹고 나자 심한 피로가 밀려왔다. 그냥 냉장고에 든 캔맥주를 꺼내 하나씩 마셨다. 냉동실에서 오래 묵은 피스타치오는 눅눅했다. 뉴스 화면에선 다시 사람들이 길을 메우고 꽃나무 아래를 흘러다니는 장면이 지나갔다. 11시쯤 형규는 돌아갔다. 너무 피곤해 보이니 내려오지 말라며 현관문 앞에서 날 밀어넣었다. 저녁 내내 난 웃으며 만두를 먹으며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틈틈이 앵교수를 증오하느라 진이 빠져 있었다. 문을 잠그고 돌아섰을 땐 혼자 남은 게 너무 편안해서 나도 모르게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미정은 그날 밤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시간도 분노도 지나갔다. 그렇게 고갱이 없이 사라져버리는 시간을 사람들은 대체로 평화롭다고 말했다. 두어 달은 훌쩍 지나갔다. 여름이었다. 그 사이 난 생활팀으로 부서가 바뀌었다. 급박한 사건 사고가 없는 대신 기획 기사를 심층 취재해야 했다. 기사 쓰는 시간보다 준비하고 조사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 또 무슨 사건이 터졌나 신경을 곤두 세우지 않아도 되고 마음은 편했지만 여유 시간은 더 없어졌다. 동경, 마카오, 하노이 같은 도시들을 하루치 지면에 요약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전 조사와 현지 출장이 필수였다. 죽어라 준비해서 내보낸 기사에도 늘 무언가가 잘못되었고 빠진 게 있다고 지적하는 독자의 전화도 이어졌다. 형규는 직장인을 위한 하한거를 신청했다며 며칠 산사에서 머물다가 왔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던 사람이 어떻게 스케줄을 조정했는지 그때는 물어보지 않았다. 물어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럴 틈이 없었다. 그 얘기도 홍콩의 침사추이 거리에서 취재할 사건을 찾느라 두리번거리던 중 들었다.
로밍된 전화로 내일 떠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그래, 사흘을 버티나 보자 싶었다. 외과 의사 아니랄까봐 스스로 완벽하게 소독된 흉골 내부처럼 일상도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언니, 같이 살면 좀 피곤한 건 각오해야 할 거야. 왕자병에다 결벽증까지 살짝 있어. 미정의 말이 아니어도 매사에 뭘 흘리고 다니고 정리정돈과 거리가 먼 나와는 반죽해서 딱 둘로 나누면 좋겠다 싶을 만큼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평소의 성격으로 봐서 거의 보고서 수준의 소감을 들었어야 했다. 그 며칠 동안의 일에 대해선 거의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었다. 늘상 그랬듯 수술을 마치고 들어가며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하면 나 역시 퇴근을 못했다며 신세 한탄을 나누다 끊곤 했다. 치앙마이나 마카오의 특집 기사가 실리고 나면 그 도시들의 속살을 내 머릿속에서 삭제해버리듯 그도 그런 줄 알았다. 가을엔 내가 더 바빴다. 계속 연기해온 논문을 마무리해야 했다. 현규의 어머니가 언제가 좋겠니? 물어보셨을 때 애매하게 내년이라고 미루었지만 내 속마음은 지금 이대로 조금만 더 쪽이었다. 지금도 벅찬데 여기다 집안일에 육아까지 하라고?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논문 작업까지 병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해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안 도와주면 논문 대행 업체에 맡기겠다고 미정을 윽박질러 자료 번역과 컴퓨터 작업을 떠맡기지 않았으면 도저히 끝내지 못했을 것이다. 논문이 통과되고 나자 세상에 힘든 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지만 일상은 여전히 마감에 쫓겼다. 제본된 논문을 사인해서 현규에게 주며 나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회한을 담은 한 줄 소우감으로 이렇게 줄였다. 인생이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에 덤벼들 수 있는 극지 마라톤이다. 그러니까 잊은 지 오래였다. 미정이 전화를 걸었던 그 봄날 저녁도, 현규가 하안거를 다녀온 것도, 신문사 근처의 삭막한 커피숍에 마주 앉은 현규가 아주 산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다시 4월이었고 내게 1년 전이란 이미 우주 저편으로 날아가 버린 시간이었다. 딸기 주스를 맛있게 마시다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난 눈을 깜빡이며 기다렸다. 성질 급한 그가 참지 못하고 깜짝 놀랐지 하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기를. 그날 난 현규가 가자 하면 못 이긴 채 꽃구경을 같이 나설 수도 있었다. 재촉하듯 빤히 바라보는 내 눈을 마주보며 현규는 평소에 그답게 차분하고도 간단 명료하게 단 몇 개의 문장으로 자신과 나의 미래를 요약해서 들려주었다. 작년 여름 선방에서 지내다 온 후로 그곳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 첫 경험이 주는 낭만적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겨울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다른 선방에서 동안거를 지냈다는 것. 그리고 아주 힘든 말을 내뱉듯 간절히 이해를 구하는 눈빛이 되어 말했다. 이후로 이곳에서의 삶이 그림자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냈었어. 그 생각은 지나치게 강렬해서 결국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불의 자국처럼 내 머릿속에 박혀버렸고 처음엔 화도 나지 않았다. 아무리 늦둥이 외아들로 자랐지만 저렇게 철이 없을까? 꽃구경 한 번 안 나섰다고 1년을 삐친단 말인가? 수행은 아무나 하나 가서 한번 당해보라지. 며칠이면 끝나는 시한부 산사 체험하고는 본질이 달라. 풀만 먹고 사는 일 아무나 하나? 어이가 없었지만 난 그날 싸울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얼마나 가 있으려고, 병원은 어떡하고, 그만두기로 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반대할 게 뻔하잖아. 여태 망설인 것도 너 때문이야. 고맙기도 해라. 난 그날 아무 논리가 없었다.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하고 헤어졌다. 내내 전화를 꺼놓았던 형규와는 사흘째 통화가 되었다. 사흘 지났다고 내게 새삼스레 설득의 논리가 생겨났을 리도 없다. 물에 빠진 쥐의 필사적인 점프처럼 솟구쳐 올라 허공을 찔러대는 모든 질문들은 그저 비명에 불과했다. 캐시미어 니트를 색깔별로 가지고 있는 내가 회색 옷만 입고 견디겠어. 고기라면 사족을 못 쓰면서 풀만 먹고 살겠다고. 글렌 굴드의 초기 녹음인지 마지막 녹음인지를 CD 듣고 알아맞히는 내가 목탁 소리만 듣고 산다고? 다 그만두고 평생 공부한 거 아깝지도 않니? 30년 세월을 딱 끊어버리고 다른 길을 가겠다는 사람에게 그런 트집은 너무 우습지 않은가? 날마다 만났다. 만나자고 하면 형규는 나와서 내 앞에 앉아주었다.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각오한 표정으로 모든 질문은 바닥날 것이고 언젠가는 지쳐버릴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난 먼저 일어났고 연락하지 않았다. 열흘 전이었다. 입술에 물집이 잡혔고 그 사이 옷이 헐렁해졌다. 현규는 어제 전화를 걸어왔다. 남은 일들을 정리하러 왔다며 한번 보자 했다. 그리고 오늘 내 앞에 이렇게 잿빛 비닐을 쓰고 나타난 것이다. 왜 대학병원의 흉부외과 의사의 오만과 자만으로 똘똘 뭉쳐 있고 그 오만에 합당한 실력까지 갖춘 내가 왜 목구멍에 차오른 질문을 난 할 수 없었다. 행복하다는 게 지금 자신의 자리, 자신의 모습에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필요 없다는 말과도 같다면 더 이상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울었어? 밥을 못 먹고 편도선이 부어있는 내게 미정이 묻는다. 눈물도 안 나와. 하자 노인네처럼 차지게 혀를 찬다. 울어야지. 언니가 내세울 건 연약함 밖에 없어 보이는데 상대는 너무 강적이야. 라면을 후후 불어가며 맛있게 먹으면서 할 말은 다 한다. 최악이다. 차라리 여자 문제가 나은데. 여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은 트로이 전쟁 하나지만 그 외엔 모조리 종교 전쟁이야. 수천 년을 싸워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싸우고 있잖아.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달려가서 머리카락이라도 쥐어뜯어보지. 이건 허공과 싸움이야. 게임이 안 돼. 언니, 불타는 신앙심이 말이야. 인중도 싹쓸이해서 청소하게 하고 제 몸에 폭탄을 두르고 웃으며 버튼을 누르게 하는 거라고. 목숨도 버리는데 여자쯤이야. 깍두기 하나 입에 넣어 아작아작 씹어 삼키고는 단정하듯 묻는다. 언니, 그 사람이랑 잤지? 빤히 쳐다보며 묻는데 질리겠다. 게다가 인심 좋게 형부하고 잘도 불러대더니 바로 그 사람이라니. 노려보자 안 들어도 다 안다는 듯 눈을 흘기고 선심 쓰듯 한마디 툭 던진다. 길은 두 가지야. 뭔데? 나는 라면 가닥이 쪼르르 빨려 들어가는 미정의 입을 간절히 바라보았다. 동생이 아니라 이건 인생의 스승이다. 깨끗이 포기하든가, 포기가 안 되면 같이 머리 깎던가, 사랑한다면. 너 친동생 맞니? 그렇게 밥이 안 넘어갈 만큼 사랑한다면 머리를 깎는 게 맞지.
굶어 죽으나 상사병으로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그게 그거 아니야? 그렇지만 언니가 도대체 며칠이나 더 굶을 수 있겠어. 성격은 좀 까칠하지만 스타일 뭐 쓸만하고 학벌 빵빵하고 교수 자리 예약돼 있는 약혼자가 머리를 깎는다니 쓰러지겠다는 거잖아. 뭐 그런 걸 모두 포괄해서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너, 남도 그렇게 모질게 얘기 안 한다. 남이 아니니까 하는 얘기지. 나도 대외적으로는 청순가련형, 사랑지상주의야. 막무가내 매달린다고 돌이 켜질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고맙다. 지나고 나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야. 언니, 라면 하나 끓여줄까? 천연덕스럽게 국물을 마시고 있는 걸 보자 목구멍까지 화가 차올랐다. 쏘아 붙이고 싶은 말을 사귀느라 애를 써야 했다. 이 기집애야,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날 졸업여행만 안 갔더라면 하필 그때 전화만 하지 않았어도 그 뜬금없는 다큐멘터리는 안 보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졸렬하게 퍼부어봤자 라면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을 애도 아니지만. 나다. 예, 어머니. 대답하고 나니 입에 발린 인사말도 나오지 않는다. 나다 하는 그 두 음절에 그의 집에서 치러진 전쟁의 풍경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어느 부모에게도 형규는 미니어처로 만들어 머리 위에 올려놓고 싶은 눈부신 트로피 같을 것이다. 퇴근하고 집에 좀 들려라. 그 말을 겨우 하시곤 전화를 끊었다. 단지 안의 과일 가게에서 딸기를 사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을 열어주시면서 저녁은 먹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예하고 대답했다. 늦은 점심으로 조금 먹긴 했는데 위장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너희들 싸웠냐? 내가 소파에 앉자마자 싸웠냐고 묻는 건 그녀가 요 며칠 골똘히 엮어낸 희망의 끈이다. 둘이 심하게 다투고 홧김에 어디 가서 좀 쉬었다 오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것이다. 아니에요. 하고는 더 말이 없는 날 가만히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눌러 저 혼자 떠들고 있는 텔레비전을 꺼버린다. 솔직히 나 박사 며느리 원하지 않는다.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 키워봐. 남 보기 좋으면 뭐하니? 저렇게 속옷 갈아 입을 틈도 없이 힘든데. 한 곱이 넘길 동안만이라도 붙들어주면 좀 좋아. 어쨌기에 결혼할 여자를 놔두고 머리 깎는단 소리가 다 나오니. 내 눈을 쳐다보는 눈빛이 하도 간절해. 노인네 억지 소리가 그리 고깝게 들리지도 않는다. 한 계절의 10년은 늙어버린 듯 입가가 우울하게 처져내렸다. 내 두 손을 모아 아프게 쥐는 악령만이 노인네 같지 않다. 별난 데는 있어도 제 독한 애 못 된다. 내가 매달려봐. 아닌 말로 죽는 신용이라도 해봐. 노인네 미친 소리 하는 셈 치고 들어라. 애라도 하나 가지면 어떻겠니? 내가 붙들어주면 평생의 은인으로 삼으마.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해보았을 것이다. 내 손을 놓고는 울기 시작했다. 현규 앞에서도 울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변경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프게 깨달았을 것이다. 송곳으로 얼음을 깨듯 두 사람을 툭툭 잘라내고 돌아설 만큼 어떤 것이 그토록 그를 사로잡았을까? 현관문을 닫고 나오려는데 유정아 부른다. 미안하다. 원래도 군살 없는 얼굴이 처참할 지경으로 말라버렸다.
결혼을 했다면 좋은 시어머니가 되었을 뿐이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처음의 충격에서 벗어나 나는 사태를 50% 확률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마저 지나치게 낙관적인 셈법이란 것도 알고 있다. 지금 그를 더 괴롭히는 건 이 여인의 눈물일까? 나의 눈물일까? 하긴 늙고 젊은 여자 둘이 끝없이 울어대면 산속이 아닌 그 어디로라도 달아나고 싶어질 것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문자를 찍다 지우고 전화를 했다. 전화기는 꺼져 있다. 비음이 잔뜩 들어간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남겨놓았다.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9시쯤 괜찮지? 눈물로 대처할 시기는 지나간 것 같다. 서둘러 마무리한 기사를 넘기고 자료 좀 찾으러 간다고 대충 얼버무리고는 나와서 바로 백화점으로 달려갔다. 정육 코너에서 무심코 안심 세 조각을 포장해달라고 해서 카트에 담고서야 미정에게 전화를 해보았다. 아무래도 미정이는 불편할 것이다. 저녁에 어떡할래? 현규랑 집에서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형식적으론 같이 먹자는 얘기였다. 수화기 저편에서 미정은 금방 상황 판단을 한다. 근데 어떡하지? 스터디가 늦게 끝나서 현준에서 자고 바로 학교 가야 할 것 같아. 불려우 같은 것. 알았다며 전화를 끊고는 카트 밀고 야채 코너로 갔다. 특별히 잘하는 요리도 없고 요리법이 제일 간단하기도 했지만 마음속으론 핏물 흐르는 스테이크를 그의 코앞에 내려놓고 싶은 심사도 있었다. 힘든 수술이 있는 날이면 형규는 꼭 고기를 먹었다. 금방 피 보고 와서 고기가 넘어가? 언젠가 물어보았을 때 그게 바로 전공적성도라며 농담을 했었는데 브로콜리와 청경채, 양송이 버섯과 데워 먹는 크림 스프, 플라스틱처럼 색이 선명한 딸기를 카트에 담았다. 까망베르 치즈와 카쇼 품종의 와인도 한 병 샀다. 아무래도 목탁 소리보다는 그레고리안 성가가 어울리는 식탁이 되겠다. 싱크대 위에 사온 것들을 쭉 늘어놓고 보니 픽 컷웃음이 나온다. 현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다. 내가 이런 것들을 딱 끊고 살겠다고? 긴 다리는 허벅살이 패이고 무릎은 뻣뻣해져 늙은 거위처럼 어정어정 산길을 헤매다 팍 엎어지기나 해라. 브로콜리를 소금에 데쳐놓고 청경채를 볶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린다. 현관에 들어서는 형규는 자켓 속에 작년 봄, 그날 밤에 입고 왔던 아쿠아마린색 셔츠를 입고 있다. 여러 번 빨아 살짝 바른 듯한. 저토록 잘 어울리는 남자는 본 적이 없다. 가슴이 저릿하다. 현규는 내게 딸기가 담긴 바구니를 내밀었고 난 그날 저녁과 똑같이 뭐하러 사왔어 하며 바구니를 받았다. 다만 현규는 그날 저녁처럼 행복한 냄새라고 말하지 않는다. 의자에 앉은 현규가 새삼스럽게 좁은 실내를 한번 휘둘러본다. 익숙한 사물들에게 이별을 고하는 시선은 저런 것일까? 현규의 시선을 쫓는 내 마음이 곧 버림받을 걸 알아챈 아이처럼 울컥해진다. 딱 시간 맞춰왔네. 어서 앉아. 내 목소리가 주제 파악을 못한 연극 배우의 서툰 발성처럼 귀에 거슬린다. 고기가 익으면서 풍기는 고소한 냄새가 실내에 가득하다. 현규는 싫다 소리하지 않고 스테이크를 잘라 먹는다. 내가 따라준 와인도 마셨다.
깨작거리진 않았지만 좋아하는 걸 먹을 때면 그 맛의 무게를 재어보듯 미묘하게 달라지던 표정 같은 건 없다. 현규는 고깃덩어리를 반쯤 남겼고 난 한 점 남기지 않고 먹어치웠다. 다 먹고 나서야 먹는 동안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먹어, 독을 발라놓았으니까 마저 먹어. 얇은 종이를 구기듯 무심하게 웃는 모습이 참 멀다. 남은 반찬을 냉장고에 챙겨놓고 식탁을 정리하는 동안 현규는 빈 그릇을 씻었다. 이런 사소한 풍경이 우리의 일상을 채울 줄 알았다. 수술이 끝난 기구라도 챙기듯 무심히 그릇을 씻고 있는 걸 보자 맹렬한 분노가 솟았다. 손을 닦는 현규를 보며 난 불쑥 말했다. 우리 꽃 구경 가자. 꽃비도 맞고 포장마차에서 소주도 한 잔 마시자. 1년 전 현규가 했던 말을 난 그대로 반복해 본다. 난 그 밤에 그의 말 속에 담긴 갈망을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았다. 그 말을 했던 현규를 바라보았을 때 내 눈빛을 지금은 현규의 눈에서 본다. 현규는 말없이 날 바라보기만 한다. 난 현규의 허리를 껴안았다. 셔츠 앞자락이 축축하다. 설거지를 하면서 앞치마를 두르지 않다니 그답지 않다. 알아, 꽃진 지 오래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하는지 말해줘. 팔에 힘을 잔뜩 주어 꽉 끌어안았다. 그의 손바닥이 망설이듯 내 등에 놓인다. 발꿈치를 들어 그의 입술에 입을 댄다. 열기는 단숨에 몸의 끝까지 달려나간다. 헛되고 헛된 생각을 한 것을 진저리 치며 후회하게 해줄 거야. 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맨살을 어루만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껴안은 채로 침대로 걸어갔다. 난 지나친 도박을 하는 것일까? 잠시 동안 가만히 있던 그는 그만 몸을 일으켜 옆에 누워버린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의 몸과 내 몸 사이에 어두운 심연이 있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우물처럼 둘이 빚은 모든 기억들을 집어넣어도 메워지지 않는다. 보내줄게.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해줘. 납득할 수 있다면 보내줄게. 선문답은 싫어. 몇 개의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진즉 말했을 거야. 설명할 수 없다면 그래. 어디서부터 시작된 일인지나 알자. 말하고 나서 눈을 감자 그와 나 사이에 입 벌리고 있는 차가운 구멍 속으로 나 혼자 천천히 가라앉는 듯하다. 말해 어서. 내가 저 바닥으로 떨어져 내려 얼음덩이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리기 전에 내 이름을 불러 어서. 아득한 위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는 누워있는 내 몸 위로 흩어진다. 그 시작을 누가 알 수 있겠니? 다만 그날 꽃 구경을 가자 했던 날 여기 오기 전에 수술이 있었어. 수술이야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일상이지. 반복되는 일을 꼼꼼하게 해내야 하는 아주 단순한 일상 말이다. 눈을 감고 난 수면으로 떠오르려는 잠수부처럼 느리고 고른 숨에 집중한다. 그런데 그날 수술은 인공 판막을 교체하거나 그물망을 삽입하는 것과는 좀 달랐지. 심장 이식이었어. 심장 이식이란 말이야. 수술 장면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사랑이 가슴 속에서 싹튼다는 말 같은 건 하지 않게 될 거야. 팥빙수 가져와. 조 교수님이 말했어. 큰 수술에 긴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잘할 수 있다고 연습 때와 똑같이 하면 되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겠지.
실습 시간이면 얼음 채운 아이스박스에 담긴 이식용개의 심장을 펼치면서 우린 팥빙수라 부르곤 했거든. 심장이 담긴 얼음물은 아닌 게 아니라 거대한 팥빙수 그릇처럼 보이긴 해. 흉부외과 의사가 된다는 건 수술이 끝난 후 팥빙수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 수술은 순조로웠어. 한 팀으로 무수한 실습을 거듭해왔고 이식 수술도 처음은 아니었어. 긴장하고 풀어지고 침묵하다 농담도 하고 집중하다. 또 딴 생각도 하고 그래. 시간이 워낙 길어지니까. 이식을 마치고 소독을 완벽하게 하고 잘 정돈된 흉고란을 마지막으로 살핀 후 봉합을 시작했어. 완벽해 보였어. 수술실 분위기는 꽤 느슨해졌지. 피 묻은 가운을 입고 칼을 든 동료들을 보고 있자니 거대한 스테이크가 놓인 식탁에 둘러서 있는 탐식자들처럼 보이더라고. 나 역시 그랬겠지. 우린 손을 움직이면서 맛없는 스테이크를 먹을 때처럼 이런저런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 주말에 있을 회식 이야기, 구내식당 식사의 질이 나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후배가 결혼하며 받았다는 금시초문의 시계 브랜드, 뭐 그런저런 얘기들. 수술하면서 나눈 잡담을 기억하는 일은 드물어. 그런데 그날 나눈 잡담들은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어. 마지막 체크를 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그 환자는 곧 급격히 혈압이 떨어지며 심장이 멈춰버렸어. 그러니까 죽은 거지.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걸 확인한 후에 침상의 카드를 보니 53세의 남자더군. 아주 드문 일도 아니야. 특별한 까닭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수술 전에 보호자에게 누누이 설명된 가능성 중에 하나였어. 현규는 말을 멈추고 한참을 그대로 있는다. 무심히 지나친 순간을 오랜 후에야 곱씹게 되는 일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지. 뒷정리를 하고 여기 오려고 병동에서 내려와. 주차장에서 차를 찾는데 차를 찾을 수가 없었어.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는 적어도 마취 상태에 빠져들기 전까진 나를 신으로 생각했겠지. 그 잘난 신은 자기 차가 주차장 어디쯤 박혀 있는지도 몰라 헤매고 다녔고, 한참을 더 내려가 차를 찾아 여기로 오면서 나도 봤어. 도로는 온통 주차장이고 차와 사람이 섞여 제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길을 근근히 지나왔으니까. 내 차 앞을 지나 어디론가 걸어가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을 짜증스럽게 쳐다보면서 신호 앞에 차가 섰는데 떨어져 내리는 꽃잎 하나를 보았어. 아주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내려와서 나도 모르게 초조해졌어. 신호가 바뀌기 전에 저게 내려앉을 수 있을까? 허공에 잠시 머무는 듯 하더니 그 꽃잎은 유리창에 들러붙었어. 그 짧은 시간의 틈으로 몇 가지 생각이 앞뒤 없이 스쳐갔어. 내일 아침 7시엔 다시 수술실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구나. 배달된 햄버거를 씹어가며 급할 땐 세면대에 오줌을 누워가며 하루 종일 흉골 내부를 들여다보아야겠지. 이름표에 적힌 그 남자의 이름이 뭐였더라? 그런 생각들. 그날 사실 나도 꼭 바깥으로 나가고 싶었던 건 아니야. 그저 낮과는 다른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 내가 전화를 하는 동안 그 다큐를 보고 있는데 그 화면 속의 삶이 오늘 하루 내가 살아온 시간, 내일 똑같이 살아내야 할 시간의 이면처럼 보였어. 미친 듯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야만 하는 이 삶의 이면 말이야. 저 풍경 속으로 한번 걸어가 보고 싶다. 참 단순하게 그런 마음이 들었지. 그의 말은 또 끊어졌다. 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눈맑은 스님이 연꽃처럼 앉아 이런 질문을 했겠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삶이란 무엇인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란 건
잘게 갈라지며 떨리는 내 목소리로 미루어 알고도 남을 것이다. 현규는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 당신의 본질은 흉부 외과의가 아니라고, 오현규라는 이름도 헛될 뿐이라고.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은 그저 허망한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겠지. 난 누구인가 그런 게 심오한 질문 같지. 서로 찌르고 상처받고 집착하다 무심해지고 깨지고 피 흘리고 까닭없는 증오로 가득 찬 이곳에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면, 이곳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질문이란, 그 대답이란 얼마나 공허한 것이니? 열어놓은 창으로 밤의 기운이, 도시의 걸쭉한 공기가 뭉클뭉클 밀려든다. 거기서, 그런 데서 얻는 마음의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 꽃핀 자두나무 아래를 걸으면서 사리를 품는 사람이 있겠냐고. 왜 도망가려는 거야? 그 얘기를 해보라니까. 삼나무처럼 갈라진 내 목소리가 바닥 깊은 우물 속으로 흩어진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을 할 때가 있어. 그건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 어제 씨를 만나 들었던 이야기를 현규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되리라곤 기대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찾는 다른 세계란 그런 세계냐고 몰아붙이고 싶지도 않다. 삶을 바꾸는 게 무엇인지 그저 더듬어 볼 뿐이지. 누가 답을 알고 있을까? 씨가 결혼하기 전엔 그의 아내와 넷이 가끔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곤 했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맥주를 마시거나 번갈아 저녁을 사곤 했다. 제일 친한 친구이자 동료인데 결혼하고 작년 여름에 그의 아내가 딸을 낳은 후로는 통 만나지 못했다. 현규의 일을 의논하자면 그 사람이 유일했다. 어제 현규와 헤어지고 나서 씨에게 전화를 했을 땐 통화가 되지 않았다. 외과 병동에 전화를 해보니 수술 중이라 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메시지를 남겼다. 병원에 도착하고도 1시간이 지나서야 씨는 전화를 했다. 병원에 와 있다고 했지만 무슨 일이냐고 묻지는 않고 어딘지만 물었다. 1층 로비에 서 있는데 씨는 가운을 입은 채 달려왔다. 바깥으로 나갈 형편은 아닌 모양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은 면회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비상 계단을 내려가 지하 매점으로 갔다. 씨는 앉자마자 커피를 홀짝 마셨다. 간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지독하게 피곤해 보였다. 이거 드세요. 커피잔을 밀어주자 고개를 저었다. 위에서도 한 잔 마시고 내려온 참이에요. 먼저 말을 꺼내야 하는 건 찾아온 사람일 것이다. 난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까? 마음이 복잡해.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다.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돌아올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외과 전문의답게 그의 말은 필요 없는 부분을 정확하게 도려내버렸다. 돌아오다니요? 어디로요? 병원으로 온다는 말인지, 혹은 서울로, 혹은 내게로. 아니, 이전에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말인지. 너무 많은 질문이 목구멍에서 뒤엉켰다. 나는 씨의 입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씨는 내 애매한 질문에 썩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었다. 이 병원으론 힘들지 않겠어요? 쉬게 되자 서울에서 지내기가 심적으로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떠나 있겠다고 했을 거예요.
쉬게 되다니요. 현규가 그만둔 게 아니고요.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씨가 나를 쳐다보았다. 현규가 얘기 안 했나요? 왜 사표냈는지. 내 대답을 듣지도 않고 씨는 탁자를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렇겠죠. 말 안 했겠네요. 난 씨의 입을 바라보았다. 감사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용처와 재고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약이었어요. 처방전과 환자명과 사용량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하는 약인데 감사에 걸린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땐 기계착오로 처리되어서 유야무야 됐죠. 이번엔 오차가 좀 컸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죠. 그걸 왜 현규가 책임을 져야 해요? 현규가 사용했으니까요. 말기암 같은 극심한 통증의 진통제로 쓰이는 쉽게 말하자면 몰핀 같은 거죠. 난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몰핀이라니 씨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너무 피곤해서 견딜 수 없을 때 한 번쯤 자기 팔에 주사 바늘을 꽂을 순 있어요. 드문 일이 아니에요. 레지 시절에 저하고 둘이 같이 해본 적도 있어요. 호기심 반이죠. 처음엔 그래요. 너무 피곤해서 진한 커피를 연거푸 쏟아 넣어도 눈꺼풀이 자꾸만 내려올 때, 잠이 부족해서 졸면서 수술을 마치고 났을 때, 장난처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카페인 칵테일을 들이킨 것처럼 환상적인 효과가 있긴 해요. 문제는 끔찍하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엔 선택의 문제예요. 한 번으로 끝인 사람, 그리고 드물지만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으며 계속하는 사람. 어떻게 그냥 내버려뒀어요? 책망이 아니라 그저 탄식이었지만 씨의 대답은 단호했다. 몰랐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나요? 그 중독성과 파괴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원하는 시점에선 멈출 수 있다고 믿었겠죠. 그리고 그건 사실일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드러나지만 않았다면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라도 갈 수가 있어요. 약을 한다고 해서 모두 눈이 퀭해지고 손을 떨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잘 컨트롤하면서 약을 쓰는 숨겨진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 만한 동기가 있었어요? 현규가 책임져야 할 의료 사고 같은 거라도. 뭐 특별히 그럴 만한 일은 없었어요. 사실 명백한 의료 사고일 때도 환자 측에서 클레임을 걸지 않으면 우리 쪽에서 먼저 살릴 수 있었는데 같은 말은 하지 않아요. 돌아올까요? 질문을 하면서도 나 역시 이 질문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저 역시 기다려보자는 말 외엔 할 수 있는 말이 없네요. 씨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다. 씨는 아직 일이 남았다며 엘리베이터를 탔고 나는 계단으로 올라와 밖으로 나왔다. 비가 오고 있었다. 차갑진 않았으나 젖은 먼지 냄새가 매캐했다. 어둠 속에서 우린 각자의 옷을 입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비닐을 눌러 쓰고 난 스웨터를 걸치고 현관을 나섰다. 그 사이 현규의 차 위로 농익은 버찌 열매가 몇 개 떨어져 있다. 고개를 들어 나무를 올려다본다. 열매는 보이지 않고 무성한 이파리만이 검게 보일 뿐이다.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도 모두 제각각이어서 저렇게 가리고 덮어놓지 않으면 세상은 검은 비명으로 가득 차버리겠지. 바닥에 떨어져 터져버리기 전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시고 떫은 덩어리를 속에 품고 있는 것이겠지.
현규가 말하지 않았으므로 거짓말을 하는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차 옆에 서서 버찌 열매를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느 선승이 있었어. 도에 이르기 위해 금식을 하며 정진하다가 사흘째 되는 날 그만 허기를 참지 못하고 죽을 먹어버렸대. 옆에 있던 그의 스승이 그걸 보고는 숟가락을 들고 같이 죽을 떠먹기 시작했어. 한 사람의 번뇌와 고통은 몸속 어딘가에 너무도 교묘히 감추고 있어서 꺼내서 보여줄 수도 누가 대신 어루만져 줄 수도 없다는 걸 알았던 거지. 어린 제자가 그만 죽을 허겁지겁 떠먹기 시작했을 때 앞에서 같이 숟가락을 들어주는 것. 그걸 해줄 수 있을 뿐이었지. 올려다본 하늘엔 하나의 별도 보이지 않는다. 씨와 나눈 얘기를 그에게 하고 싶지는 않다. 어떤 것도 묻고 싶지 않다.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 몰핀 앰플 때문인지, 수술 끝에 숨을 거둔 53살 남자 때문인지, 꽃 구경을 끝내 가지 않겠다던 게으른 연인 때문이었는지, 그날 나를 그토록 미치게 만들었던 앵교수 때문인지, 꽃그늘 아래를 흘러다니던 인파들 때문인지, 미정의 전화 때문인지, 어둑한 화면을 가득 채우던 만월 때문인지, 차창에 들러붙던 꽃잎 한 장 때문인지, 현규인들 알 수 있을까? 그만 가. 나는 현규의 등에 손바닥을 올려놓았다. 손바닥이 무얼 말하는지는 그가 읽어낼 것이다.